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의 유형과 또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상에서 발생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플랫폼이 발생시키는 가치 소스, 가치 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미에 설명드렸던 플랫폼의 역할 및 기능과도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플랫폼의 역할에서 그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플랫폼에서는 우선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상에서 생성되고 이제 교환되는 가치인데요. 플랫폼의 본원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본 것처럼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숙박 시설들이 그러한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플랫폼은 커뮤니티 혹은 집단이 이제 모여 있다는 점에서 서드파티 공급자에게도 가치가 있습니다. 서드파티에게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시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떠올려 보시면은 영어를 가르쳐주는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모인 시청자 집단은 분명 영어 교육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 집단은 이제 영어 교육 기업들에게는 주요 타겟 마켓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커뮤니티 집단, 그 집단만으로도 이 기업에게는 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 기업들이 이런 집단을 대상으로 타겟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플랫폼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이나 장벽을 제거해서 가치 창출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유튜브의 예시를 또 떠올려 보시면 옛날에는 많은 뮤지션들이 자본을 들여서 CD를 제작하거나 콘서트를 열어야만 팬들에게 연주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상에 올리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연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창출을 더욱 쉽고 저렴하게 해주는 도구와 서비스의 그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레이션 체계를 통해서 이 플랫폼은 적합한 소비자와 생산자를 쉽고 빠르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거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 얼마 전에 이제 보시면은 저희 집에 방범창을 달 일이 있어서 숨고라는 국내 프리랜서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저희 집에 어떤 방범창이 필요한지를 묻는 이제 몇 가지 질문에 클릭했더니 저한테 이제 가장 적합한 숨고 전문가분이 이제 바로 매칭돼서 연락이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순거가 없었으면 집 근처에 있는 철물점들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런 거 되나요? 하고 이제 계속 물어봤어야 될 텐데 순거 플랫폼 덕분에 제가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전문가분과 바로 매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은 우수한 큐레이션에서 가치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종류의 가치들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유입되고 또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유입된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플랫폼의 가치가 상승되고 또 플랫폼의 규모가 증가되고 또 플랫폼의 규모 증가가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켜서 사용자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묶이게 되는 락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은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가치를 따져보고 네트워크 효과의 지속적인 증가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과 가치 공급원에 요금을 부과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이제 쉽게 금전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들은 거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창출된 가치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버의 고객이 운전자에게 이제 운임을 지불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베이의 구매자가 제품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때에 거래 가격의 몇 퍼센트 혹은 이제 거래당 고정 수수료의 형식으로 이렇게 거래 수수료가 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거래 당사자들이 플랫폼 밖에서 거래를 하도록 이끌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소통할 수만 있다면 다른 루트로 연락을 해서
플랫폼 밖에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없어져서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럴 요인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제 많은 플랫폼들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접적인 소통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고, 이럴 때는 상호작용 자체에 이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자체보다는 다른 수익 창출 방안을 이제 고안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접근 자체는 무료지만, 그리고 플랫폼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무료지만, 핵심 상호작용에 대한 접근성 자체의 차별화를 줘서 강화된 접근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피드 포스팅은 누구나에게나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광고성 컨텐츠의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면 피드의 최상단에 이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을 검색할 때도 이제 일부 웹 퍼블리셔들이 구글 에즈 프리미엄 광고 게재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봐도 예를 들어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것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만을 소비할 수 있게 접근성을 강화한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이제 에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자들의 접근성 강화한 거고, 이 유튜브 프리미엄은 이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돈을 안 내고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를 차단해서 보고 싶은 내용만 쭉 볼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에 대한 이제 수수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사용자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제 드리블이라는 디자이너 플랫폼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플랫폼에서는 디자이너들이 자신이 만든 디자인 작품을 올리고 서로 피드백을 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곳에서는 이런 상호작용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은 네트워크 효과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뭐 돈 내고 이런 데 올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가입비를 받거나 아니면 자신 디자인을 올리는 데에 대한 수수료는 일체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전문 디자이너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 바로 채용 담당자들이 채용 공고를 올릴 때에 여기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비용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강화한 데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금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두 번째는 그 커뮤니티 내의 집단이 핵심 상호작용에 대해서 더 접근성을 강화하는 프리미엄에 대한 요금이고, 이 세 번째 경우는 아예 커뮤니티 외부 집단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접근할 때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큐레이션 강화에 대한 대가성 서비스 사용료가 있습니다. 플랫폼의 컨텐츠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컨텐츠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품질 보장을 위해서 큐레이션 강화에 대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특히 서비스의 품질이 중요한 경우에는 큐레이션에 대한 니즈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미국의 이제 시터시티라는 미국 베이비시터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에는 진입하는 그런 베이비시터를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해서 그 품질이 보장된 베이비시터만을 이제 이 플랫폼 내에 있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베이비시터 플랫폼은 거래당 수수료를 이제 떼가는 구조가 대부분인데, 이 시터시티는 큐레이션을 강화해서 보장된 품질의 베이비시터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가입하는 부모에게 큐레이션에 대한 대가성 가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요금들이 구독료, 수수료, 광고료, 라이센싱 등의 이제 다양한 형태로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익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이 워낙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어서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준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분류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2x2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집단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집단이냐 아니면은 서비스 소비한 집단도 있는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도 있냐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 플랫폼 모델, 그러니까 소비자 집단만 있는 서비스 플랫폼 모델과 비즈니스 플랫폼 모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플랫폼 모델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비자 집단이 플랫폼 내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카카오톡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지금은 카카오톡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하는 것이 많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카카오톡이 이제 채팅 서비스만 이제 제공했던 때를 떠올려 보시면 이때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집단은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일한 성격의 소비자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카카오톡은 서비스 플랫폼 모델이 됩니다. 한편 이제 소비자 집단과 더불어서 생산자 집단도 사용자로 참여하는 플랫폼 모델을 비즈니스 플랫폼 모델이라고 하는데 쉽게 유튜브나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집단이 불특정 다수로 외부에 이제 다수 존재할 때 이를 이제 저희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 산업이 하나의 산업이냐 아니면 다수에 걸친 산업이냐에 따라서 이제 수직적 산업 서비스와 수평적 산업 서비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와 같이 여행 숙박업이라는 하나의 산업이 있으면 그 하나의 산업에만 이제 서포팅을 하면은 수직적 산업 서비스인 것입니다. 근데 한편 SAP나 이제 AWS 같은 이제 플랫폼 회사들은 다양한 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평적 산업 서비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플랫폼 회사들이 처음에는 이제 수직적 산업 서비스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산업의 영역을 점차 이제 넓혀서 수평적 산업 서비스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또한 이제 보통 초기에는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 모델로 시작했다가 다양한 생산자들에게 이제 플랫폼을 개방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모델로 확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모델이 확장해 가면서 2개 이상의 속성을 보일 때 하이브리드 플랫폼 모델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을 다음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마보라는 국내 플랫폼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데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명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익 모델을 보시면 명상 콘텐츠에 대한 구독료를 부과하는 모델입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제 구독권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구매하시면 상황별로 필요한 명상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보시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날, 아침에 눈 떠서 출근길에 등의 이제 상황별로 들으실 수 있는 명상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보라는 플랫폼은 저희가 이제 아까 살펴보았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종류로는 우선 명상 서비스라는 단일 산업을 지원하는 수직적 플랫폼 모델이고 또 현재는 명상 서비스가 이 플랫폼 내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플랫폼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에 플랫폼 확장 계획을 보시면은 현재는 서비스 플랫폼 모델로 플랫폼 자체에서 제공하는 명상 가이드 서비스만 있지만 점차 이제 플랫폼을 개방해서 이제 다른 명상 선생님들도 명상 컨텐츠를 플랫폼상에 올릴 수 있도록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보셨던 모델 종류에서 마보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확장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뱅크샐러드 사례를 보시면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뱅크샐러드는 분절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금융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객의 금융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넣어서 분석해서 고객에게 이제 가장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카드나 대출 서비스를 추천을 합니다. 추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에게 수수료를 받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돈을 더 많이 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추천해 주지는 않고 뱅크샐러드가 이제 가진 알고리즘에 기반해 가지고 정확하게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모든 금융사로부터 동일한 이제 정액제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분류했던 그 세 번째 수익 모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뱅크 샐러드 역시도 금융이라는 단일 산업에 일방향적인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직적 서비스 플랫폼 모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확장 계획을 여기 보시면은 물론 단기적으로 금융 산업 내에서 이제 확장하려는 계획도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같은 로직의 플랫폼을 다양한 산업에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평적 확장이죠. 네.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플랫폼 비즈니스 3차에 걸쳐서 플랫폼이란 무엇이고 플랫폼 비즈니스는 또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그리고 또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